산업안전기사 필기 2024년 2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인간의 의식 수준을 5단계, 5단계로 구분할 때 의식이 몽롱한 상태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식 수준을 5단계로 나누면, 자, 이게 페이지란 말이 단계란 뜻입니다. 이 페이지가 단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제로부터 제로, 1,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됩니다. 자,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그러면 페이지 0, 페이지 0은요, 이것은 무의식 상태입니다. 무의식 상태. 자, 무의식이란 말은 자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1단계는 이거는 졸고 있다는 뜻입니다. 졸음, 졸음. 또는 의식이 흐리다, 흐리다. 그 다음에 2단계, 2단계는 이거는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의식이 이완돼 있다. 의식이 이완 상태. 3단계, 이 3단계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활동. 그래서 아주 명료하다, 명료하다. 그리고 4단계, 이 4단계는 이것은요, 과긴장 상태.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긴장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인간의 의식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할 때 의식이 몽롱하다. 몽롱하단 말은요, 여기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우리가 보통 졸고 있을 때죠. 졸고 있을 때 몽롱하지 않나요? 의식이 흐린 상태. 흐리다, 몽롱하다. 이건 페이지 1.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만약에 페이지 2 하면 이것은 휴식하고 있다, 이완돼 있다. 페이지 3 하면 명료하다. 그리고 페이지 4는 과긴장. 그럼 여기서 가장 의식이 또렷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거는 페이지 3죠. 3.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번 제4례 연구의 진행 순서입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와 관련된 연구의 진행 순서예요. 제일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야 되겠죠. 상황 파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실 확인. 그리고 이제 문제점 발견해야죠. 문제점 발견.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합니다. 1번입니다. 제4례 연구 진행 순서, 제 상황을 파악하고 사실 확인하고 문제점 발견, 근본적 문제점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책 수립입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시험가스, 옳지 않은 겁니다.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시험가스는 일단 이소부탄 됩니다. 그리고 시클로헥산 됩니다. 그리고 디메틸 에테르 되지요. 그런데 4번에서 염소가스 또는 증기는 이거는 할로겐 가스용입니다. 할로겐 가스용 방독마스크 시험가스예요. 할로겐 마스크용입니다. 할로겐 가스용 방독마스크 시험가스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중에서 자급내용 변경시 교육입니다. 자급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자, 여기까지 다 끊으면 이것은 1시간 이상입니다. 1시간 이상. 근데 이를 제외한 근로자는 이거는 2시간 이상입니다. 그럼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다시 정리할까요? 자급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근데 이를 제외한 근로자, 일반적인 근로자죠. 이건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5번 인간의 동작 특성 중 판단 과정의 착오 요인 아닌 것입니다. 판단 과정의 착오가 일어나면 이건 자기 합리화죠. 그리고 작업 조건의 불량, 정보 부족 모두 판단 과정의 착오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정서불안정은 이것은 인지 과정의 착오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서불안정은 인지 과정의 착오 요인입니다. 6번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5단계로 나누는데 다섯 번째 단계란 말은 최종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외워볼까요? 인간의 욕구 단계는 가장 저차원적인 욕구 단계에서 고차원적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외울 때 생한사 존자 이렇게 외웁니다. 생한사 존자. 자, 먼저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대표적으로 의식주죠. 아는 안전욕구. 그리고 사는 사회적 욕구, 조는 존경욕구, 그리고 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은 자아실현.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7번 적은 기재 중 도피적 기재. 도피적 기재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도피적 기재 찾아볼까요? 도피적 기재는 고립, 퇴행, 억압 이 전부 도피적 기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 합리화 요거는요 방어적 기재라고 합니다. 방어적 기재 자기 합리화입니다. 답은 4번. 8번 A 사업장 2019년 도수율이 10,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됐는데 도수율과 연천인율의 관계는 도수에다가 2.4를 곱하면 연천인율이 나옵니다. 도수율 곱하기 2.4는 연천인율. 그러면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24. 9번 작업지도 형태 중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 자, 역할을 영어로 해볼까요? 롤. 실제적으로 연기를 시켜본다. 이걸 플레잉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롤플레잉입니다. 롤플레잉. 답은 3번. 10번 전압이 75V 이상 정전 및 활산 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75V 이상 정전 및 활산 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1번 전개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자, 특별교육 내용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업 방법 순서 신호 방법 이거는요 특별교육 내용이 아니라 일반 교육 내용입니다. 일반 교육 내용이에요. 2번 답이네요. 3번 전련용 보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이것도 특별교육 내용이고요. 4번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내용입니다. 11번 하인리히의 재발생과 관련한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되는 안전관리의 핵심 단계에 해당되는 요소는 이렇게 됐는데요. 안전관리 핵심 단계는요.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이것이 직접 원인인데 이 직접 원인을 제거하면 그러면 재해 및 상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 원인을 제거하면 재해 및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4번이 안전관리 핵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에서 외부 환경과 개인적 성향 이것은 간접 원인이 되겠네요. 자, 다시 정리하면 하일리의 도미노 이론에서 설명되는 안전관리 핵심 단계는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직접 원인입니다. 12번 기업 내 정형 교육 중 TWI, Training Within Industry, TWI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TWI는 교육 대상이 일선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 시간은 1일 2시간씩 해서 총 5일 동안 10시간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1번 job method, method는 방법이란 뜻이죠. 작업 방법에 관한 훈련 맞고요. 2번에 job relation, 이것은 인간관계 관리 훈련을 말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relation이 인간관계입니다. job instruction, 이것은 작업 지도에 관한 훈련 맞고요. 근데 4번에 job standardization training, 이거는 없습니다. TWI의 교육 내용이 아닙니다. 답 4번. 13번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형태 중에서 라인 스태프형, 라인 직계, 스태프 참모, 그래서 직계 참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라인 스태프형, 직계 참모형. 1번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2번 라인의 관리 감독자에게도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됩니다. 3번 중규모 사업장 틀렸죠?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입니다. 대규모 사업장 1000명 이상에 적합해요. 그리고 4번 안전활동과 생산 업무가 유리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이상적인 조직 형태가 라인 스태프형입니다. 답은 3번. 14번 안전모 구조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턱끈의 폭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이것은 10mm입니다. 턱끈의 폭은 10mm 이상, 턱끈의 폭은 10mm 이상입니다. 15번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횟수가 2개월에 1회 이상인 대상사업입니다. 2개월에 1회 이상. 자,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과 건설업은 실시 횟수가 2개월에 1회 이상이 되겠고 나머지는 분기별 1회 이상입니다. 1번, 3번, 4번 나머지는
분기별 1회 이상. 하지만 선박 및 보트 건조업과 건설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16번 부주의 현상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의식의 단절, 단점이 아니고 단절입니다. 의식의 단절 맞고요.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이 지속되면 부주의 현상이 아니죠. 부주의 현상 아닙니다. 그리고 의식의 과잉, 의식의 우회 모두 부주의 현상입니다. 1번 의식의 단절, 3번 의식의 과잉, 4번 의식의 우회 모두 부주의 현상. 17번 다음 중 억압당한 욕구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으로 향해서 노력한다. 억압당한 욕구가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해서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한다. 이게 뭐죠? 승화입니다. 승화라고 합니다. 1번의 보상, 보상은 자신의 무능이나 열등감을 해소시키려고 장점 같은 것으로 결함을 보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투사, 투사는 자신의 열등감을 다른 것에 던져서, 투사란 말이 던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도 결점이 있음을 발견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투사. 그리고 네 번째 합리화. 합리화는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남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기 합리화. 합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억압당한 욕구, 가치 있는 목적, 그리고 욕구를 충족. 이게 승화입니다. 승화. 18번 안전보건 교육의 단계별 교육과정 순서. 안전보건교육의 단계별 교육과정 순서는 이건 외울 때 지기태 이렇게 옵니다. 지기태입니다. 안전보건교육 단계별 지기태입니다. 먼저 안전지식교육, 그 다음에 안전기능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태도교육, 지기태,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 지기태입니다. 19번 위험성 평가 작성 중 순서도 평가 항목 아닌 것입니다. 이 평가 항목에서 위험성 평가 작성을 할 때 위험도 계산하고 그리고 위험 감소 대책 수립하고 위험 요인 도출을 하는데 비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위험성 평가에서 비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에 있어 경고 표지의 종류 중 기본 모형이 다른 것. 1번 매달린 물체의 경고. 우리가 일반적인 경고는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폭발성 물질 경고 있죠? 이것은 다이아몬드형 또는 마른 목골입니다. 그리고 고압전기 경고 삼각형, 방사성 물질 경고 삼각형.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경고는 삼각형인데 화학물질 지급 장소에서 유해 위험 경고, 특히 폭발성 물질 경고는 마름모 또는 다이아몬드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모형이 다른 것은 2번이 되겠네요. 21번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할 때 공간 배치 원칙입니다. 공간 배치 원칙. 1번 사용 빈도. 사용 빈도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로 결정해야 되겠죠. 가까이 배치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중요도의 원칙, 말 그대로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공정개선 아니고요. 자, 이것은 사용 순서의 원칙,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용 순서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능성의 원칙. 그래서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합니다. 공간 배치 원칙은 사용 빈도, 사용 순서, 그 다음에 중요도, 기능성의 원칙.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2번 라스무센. 자, 우리가 뭐 라스무센이 뭐한 사람인지 뭐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라스무센이 행동을 세 가지로 분류했답니다. 세 가지. 행동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럼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하면 일단 스킬 베이스드. 자, 우리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스킬 베이스드. 그 다음에 knowledge based. knowledge는 지식이란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rule based. 스킬, knowledge, rule. 스킬, knowledge, rule. 자, 여기 있네요. 스킬, knowledge, rule. 숙련 기반 행동, 그리고 지식 기반 행동, 규칙 기반 행동, 경험 기반 행동은 말한 바가 없습니다. 자, 이거 그냥 두 문자를 따서 외웁시다. 라스무센은 숙지규. 라스무센은 숙지규다. 숙지규. 라스무센은 숙지규. 숙련 기반 행동, 지식 기반 행동, 규칙 기반 행동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냥 영어로 볼까요? 스킬이 뭐죠? 기술. knowledge는 지식, 룰은 규칙. 숙지규, 숙련 기반 행동, 지식 기반 행동, 규칙 기반 행동. 자, 이거는 단순 반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23번 결함수 분석법 FTA 특징.
1번 탑다운 방식.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 문제를 큰 틀에서 파악하고 세부 요소로 나누면서 해결하는 거죠. 탑다운. 2번 특정 사상에 대한 해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해석에 불가능하죠. 정성적 해석, 정량적 해석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정성적 해석은 불가능하다. 이게 틀린 말이고, 4번에 논리기호, 뭐 엔드 게이트나 또는 OR 게이트 이런 게 있죠. 논리기호를 사용해서 해석합니다. 답은 3번. 24번 전멸융합 주파수. 자, 주피수가 아니고 주파수입니다. 못하는 거 고쳐주세요. 전멸융합 주파수에 대한 내용 틀린 것입니다. 전멸이란 말은 빛이 깜빡깜빡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멸융합 주파수. 1번 주의를 끄기 위한 전멸 속도는 초당 1~2회 아니고요. 이것은 초당 3회에서 10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3회에서 10회 말고요. 4회에서 10회 이래도 맞는 말입니다. 또는요 4회에서 뭐 8회나 9회 이래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저리 초당 1, 2회는 아닙니다. 3회에서 10회 이 언저리만 되면 맞는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2번 지속시간은 0.5초 이상 맞고, 3번 정신적 부담이 대뇌피질의 피로 수준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만약 대뇌피질의 피로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전멸융합 주파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4번 정신적으로 피로하면 이 주파수 값이 작아지겠죠. 낮아집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25번 상황 해석을 잘못했다 또는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 이게 뭐죠? mistake입니다. 자, 영어로 기억해야 되겠죠? 착오, mistake. 상황 해석을 잘못했다,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 mistake. 그러면 1번에 실수되어 있는데요. 슬립은 우리가 보통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죠. 미끄러져요. 우리 보통 글을 쓰려고 하다가 잘못된 키를 눌렀다. 이거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이런 거 있죠. 슬립. 그리고 세 번째 violation, 위반입니다. 위반. 이거는 의도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lapse, 건망증은 기억 실패로 인한 오류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건망증. 그러면 25번 다시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인간의 오류 유형은 mistake. 자, 이거는 영어로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26번 다음 그림은 무슨 사상을 나타냅니까? 자, 이것은 결함사상입니다. 결함사상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의 기본사상은 어떻게 표현하죠? 동그라미죠. 원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통상사상은 오각형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생략사상은 마름모죠. 마름모. 결함사상은 네모. 기본사상 동그라미, 통상사상은 오각형, 생략사상은 마름모. 답은 1번. 27번 인간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오면 참 이거 외우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실수 확률, 인간 실수의 반대말을 생각해 볼까요? 뭘까요? 기계의 고장입니다.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기계가 고장났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fail. 명사형은 failur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 실수는 에러죠. 에러. ERROR. 에러. 우리가 보통 이제 에러라고 발음하죠. 그러면 이게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쭉 보니까 이게 failure. 자, 이건 뭐가 고장났단 말입니까? 기계의 고장을 말합니다. 시스템이나 기계의 고장 형태 이항부상. 이거는 인간 실수 확률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기회에서 CIT, 위급 사건 기법, TCRAM, 이것은 직무 위급도 분석법, 그리고 THERP인데 보세요. 휴먼 에러. 이게 H하고 E. THERF에서 H하고 E가 있죠. 인간 실수율 예측 기법. 그러면 인간 실수 확률 추정 기법은 CIT 위급 사건 기법, TCRAM 직무 위급도 분석법, 그리고 THERP 요거는 인간 실수율 예측 기법. 이게 휴먼 에러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다시 인간 실수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기계의 고장은 영어로 fail 또는 명사형은 failure.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은행창구 슈퍼마켓 계산대. 은행창구나 슈퍼마켓 계산대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있겠지요. 그러면 가장 적합한 인재 측정 자료 응용 원칙은 평균치 설계입니다. 평균치 설계. 답은 1번입니다. 29번 결함수 분석법 FTA 미니멀 컷셋, 미니멀 패스셋. 맞는 거예요. 자, 미니멀이 무슨 말일까요?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죠. 자, 미니멀 자체가 최소한이다 이런 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컷셋. 컷셋이란 말은, 자, 컷셋은 정상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컷셋, 요걸 미니멀 컷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컷셋이란 말은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니멀 패스셋도 한번 써봅시다. 이건 뭘까요? 이것은 정상사상을, 자, 정상사상은 고장입니다. 이것을 일으키지 않는, 그리고 미니멀이니까 최소한의 패스셋을 미니멀 패스셋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니멀 컷셋은, 요거는요, 정상사상, 이게 뭐라 그랬죠? 고장이라고 그랬죠? 고장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컷셋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의 위험성을 나타내요. 위험성. 거기에 비해서 미니멀 패스셋은 정상사상,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최소한의 패스셋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의 신뢰도 또는 신뢰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1번에 시스템의 신뢰성은 미니멀 컷셋이 아니고 패스셋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위험성은 패스셋이 아니고 컷셋이 되겠죠. 자, 따라서 옳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0번 차파니스가 정의한 위험의 확률 수준, 그에 따른 위험 발생률로 옳은 것인데, 자, 여기 오타가 났어요. 이게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 impossible 지금 8편까지 나왔죠. 10의 마이너스 8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오타난 것을 좀, 자, 제가 이거 10의 마이너스 8로 전제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은요 1번입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10의 마이너스 8. 미션 임파서블이 8편까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미션 임파서블 8편. 그 다음에 2번 극히 발생할 것 같지 않다. 극히 발생할 것 같지 않다. 이건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리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자, 이거 오타난 고치서 가끔 발생하는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자, 한번 외워봅시다.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impossible 10의 마이너스 8승. 극히 발생할 것 같지 않다. 10의 마이너스 6승.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10의 마이너스 5승. 가끔 발생한다.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해볼까요? 자주 발생은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 그리고 per day 이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 발생한다. 보통 발생은 10의 마이너스 3승 per da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외워봅시다. 자주 발생 10의 마이너스 2승, 보통 발생 10의 마이너스 3승,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10의 마이너스 8승, 미션 임파서블 8편. 그리고 그렇게 발생할 것 같지 않다 10의 마이너스 6승,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10의 마이너스 5승, 가끔 발생한다 10의 마이너스 4승. 자, 쉽지 않습니다만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는 실내의 습구 흑구 온도지수 WBGT 산출식입니다. 이것은 자연습구 온도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0.7이고 흑구 온도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0.3입니다. 따라서 0.7, 0.3 가중치입니다. 자, 다시 2번 0.7 곱하기 자연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 0.7, 0.3 요거 외우면 돼요. 0.7, 0.3 답은 2번입니다. 32번 정량적 표시장치. 정량이란 말은 양을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수치로 나타내는 거고요. 1번 정확한 값을 읽어야 하는 경우에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표시장치가 유리하다 그랬는데 아니죠. 디지털이 훨씬 유리합니다. 디지털 표시장치가 유리합니다. 디지털은 바로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동목형이란 말은
지침은 고정되고 눈금이 움직입니다. 눈금이 움직여요. 지침은 그대로 있는데 눈금이 움직인다. 자, 아날로그형 표시장치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체중계가 있습니다. 체중계. 이 체중계는 자, 우리가 발을 디디기만 하면 되는 거죠. 표시장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체중계를 돌리면 돼요. 동목형 아날로그 표시장치. 3번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표시장치, 디지털은 바로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따라서 아날로그 표시장치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 더 유리합니다. 4번 동침형이란 말은 눈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눈금이 고정되어 있고 지침이 움직인다. 지침, 포인터예요. 포인터. 지침이 움직인다. 그러면 동침형 아날로그 표시장치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손목시계를 돌려주세요. 손목시계는 바늘의 진행 방향과 증감 속도에 대한 인식적인 암시 신호를 얻는 것이 가능하죠.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맞는 것은 2번 되겠네요. 2번 다시 봅시다. 정확한 값을 읽어야 하는 경우 이때는 수치로 나타나는 디지털 표시 장치가 유리합니다. 2번 동목형. 자, 지침은 고정되어 있고 눈금이 움직여요. 눈금이 움직인다. 자, 뭐죠? 체중계는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죠. 표시 장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번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표시장치가 유리합니다. 4번에 동침형 아날로그 표시장치. 이것은 눈금은 고정되어 있고 지침이 움직여. 지침이 움직인다. 우리 손목시계 돌리면 돼요. 손목시계는 바늘의 진행 방향과 증감 속도에 대한 인식적인 암시 신호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3번 평균 조도 계산 공식 중 GCM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푸누마 이렇게 외울까요? 푸누마. 자, 볼까요? F, NUM 그리고 A로 나누어요. 푸눔아. 어떻습니까? 푸누마. 자, E는 뭐냐면 평균 조도입니다. 평균 조도를 E라고 표현했습니다. F는 램프 한 개당 광속. N은 개수, 램프 개수. U는 조명률 또는 이용률. M은 보수율 또는 유지율. A는 면적입니다. 자, 푸누마. 평균 조도 계산 공식. E는 푸누마. 이걸 다 곱해 F하고 N하고 U하고 M은 곱해주고 그리고 A로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34번 국소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 국소란 말은 부분적인 말입니다. 부분적인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초 혈관 장애로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통통을 느끼는 질환의 명칭. 이것이 레이노 현상입니다. 레이노 현상.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진동 증후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레이노 현상. 2번에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노인성 치매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규폐증, 규소가루를 흡입해서 생기는 폐질환입니다. 이런 광산 노동자한테 많이 일어납니다. 규폐증. 그 다음에 C5 딥 현상. 이건 뭐냐면 진동 노출로 생길 수 있는 손가락의 말단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증상을 말해요. 증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34번은 레이노 현상이 가장 좋겠습니다. 3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 빈도와 중대성, 강도를 추정 결정합니다. 그리고 감소, 대책 수립, 실행, 일련의 과정. 그럼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파악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추정, 결정 있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뭐죠?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 자, 보세요. 파악, 추정, 결정, 대책 수립, 실행. 이걸 한꺼번에 말하는 것 위험성 평가. 36번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소음 문제의 음원에 관한 대책이 아닌 것입니다. 음원에 관한 대책. 1번 저소음 기계로 대체하는 것 필요하고요. 소음 발생원. 자, 이게 음원이죠. 이걸 밀폐한다. 자,
불피한다 맞고요. 세 번째, 방음 보호구를 착용한다. 이건 뭐냐면 음원에 관한 대책이 아니고 작업자에 관한 대책입니다. 작업자에 관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네요. 3번은. 4번, 소음 발생원을 제거한다. 자, 이것도 음원에 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동작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동작 경제의 원칙. 자, 우리가 경제란 말은요, 이거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 비용, 절감. 그래서 결국은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면 1번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맞고요. 작업장 배치 맞습니다. 그리고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맞습니다. 근데 복수 작업자 활용, 작업자가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복수 작업자 활용은요, 요거는 동작 경제의 원칙이 아니고 요거는 인력 배치의 문제입니다. 인력 배치. 인력 배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말이고, 동작 경제의 원칙은 작업자의 동작을 최소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체 사용, 그리고 작업장 배치,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요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38번, 다음 중 웨버 또는 베버. 자, 웨버 또는 베버의 법칙 틀린 겁니다. 1번 베버비. 자, 베버비는 뭐냐면 자극 변화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나타냅니다. 민감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분별의 질을 나타낸다. 1번 맞고요. 그리고 2번 베버비가 작을수록, 뭐 베버나 웨버나 같은 말입니다. 베버비가 작을수록 분별력은 높아진다. 왜냐하면 베버비가 작단 말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말이거든. 베버비가 작단 말은 민감하게 반응해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럼 분별력은 높아진다라고 해야죠. 3번 변화 감지력이 작을수록 그 자극 차원의 변화를 쉽게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JND 변화 감지력은 사람이 50%를 검출할 수 있는 자극 차원의 최소 변화를 나타냅니다. 틀린 것은 2번. 39번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된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은 항상 세 가지 색 중 하나가 켜지도록 되어 있고 1시간 동안 조사한 결과 1시간, 그러면 60분이죠. 60분. 파란등은 총 30분. 그러면 확률부터 구해볼까요? 파란등 확률은 60분의 30이죠. 60분의 30 따라서 0.5. 그 다음에 빨간등과 노란등은 각각 15분. 이건 각각 15분. 그러면 빨간등은 60분에 15 해서 0.25. 그리고 노란등도 마찬가지 60분에 15 해서 0.25. 그리고 항상 세 가지 색 중 하나는 켜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체 확률을 더하면 1이 됩니다. 0.5, 0.25, 0.25 세 가지 더해보세요. 세 가지 더하면 1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신호등의 총 정보량은 몇 비트인가? 그럼 각각의 정보량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량 구해봅시다. 정보량을 구하려면 파란등의 정보량, 그리고 빨간등의 정보량, 노란등의 정보량을 다 구해서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보량 구하는 공식은 일단 미치인 로그로 표현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로그 2, 미치인 로그입니다. 로그 2에 그리고 확률 있죠. 확률 분의 1. 자, 이게 진수가 되겠습니다. 미치인 로그로 나타낸다. 마찬가지 빨간 등의 확률 0.25죠. 그러면 로그 2에 0.25분의 1. 자, 노란 등도 마찬가지 로그 2에 0.25분의 1입니다. 그러면 0.5분의 1은 2죠. 2. 로그 2의 2는 1입니다. 로그 2의 2는 1. 이거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밑과 진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그 값은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로그 2의 0.25분의 1은 이거는 4거든요. 4는 2의 제곱. 그러면 로그 2의 4는 이거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2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로그 2의 4는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정보량을 일단 구했습니다. 정보량 1, 정보량 2, 정보량 2 구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 정보량을 구해야 되는데 총 정보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확률에다가 정보량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0.5 곱하기 1 더하기 0.25 곱하기 2 더하기 0.25 곱하기 2. 그래서 0.5하고
2를 곱해주고 0.25와 2를 곱해주는 계산식을 적용하면 그러면 0.5 있고 0.5 있고 0.5에서 0.5가 3개 있네요. 따라서 1.5 그리고 단위는 비트입니다. 1.5 비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파란등 30분, 빨간등, 노란등은 각각 15분 하면 일단 파란등, 빨간등, 노란등의 확률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보량은 로그 2를 취해주는 공식에 대입하는데 로그 2의 확률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확률분의 1을 해도 되고 아니면 로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는 역수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식 정리하고 그리고 총 정보량은 확률과 정보량을 곱한 것을 각각 더해줍니다. 4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설비 보전 방식의 유형입니다. 설비 보전 정보와 신기술을 기초로 신뢰성, 조작성, 보전성, 안전성, 경제성 등이 우수한 설비의 선정, 조달, 설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설계 제작 단계에서 설비의 설계 제작 단계에서 보전 활동이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말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이 미리 예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다시 봅시다. 설비의 설계 제작 단계에서 보전활동이 불필요해. 이 보전활동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이 불필요한 체제를 목표로 한 설비 보전 방법 이것이 보전 예방입니다. 보전 예방. 그래서 보전활동이 불필요하다. 요거 예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정리하면 됩니다. 보전 예방. 요 3번은 말이 안 되죠. 사후 보전. 사후가 아니잖아. 보전 활동이 불필요한 체제를 목표로 하는데 사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계량은 기존 것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상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에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스트의 후방에서 마스트라는 것은 화물 올림 장치를 말합니다.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그 우려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 백레스트입니다. 백레스트. 그런데 이 우려가 없다면요. 그러면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 백레스트죠. 자 다시 마스트라는 것은 지게차의 화물 올림 장치를 말하고요. 그리고 후방 뒤쪽이죠. 뒤쪽이다 영어로 해주세요. 백이죠. 백.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 백레스트. 그런데 그럴 우려가 없어요. 없으면 백레스트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요. 지게차에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 전조등. 전조등은 야간이나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2번에 헤드가드. 헤드가드는 운전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크는 화물을 들어 올리고 운반하기 위한 장치로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42번 다음 중 기계설비에서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물립니다. 물림점.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물린다. 맞닿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험점을 물림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협착점. 협착점이란 말은 요런 고정 부분하고 운동 부분 그리고 이 운동은 보통 왕복 운동을 합니다. 고정 부분하고 운동 부분 사이에서 압착이 일어날 때 이것을 협착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 자, 이거 다 해당사항 없죠. 두 개의 회전체 하면 물림점. 이렇게 외워줍니다. 두 개의 회전체, 물림점. 그리고 서로 반대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물림점입니다. 43번. 다음은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 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작업을 할 때 급작스런 슬라이드의 작동에 대비한 방호장치입니다. 뭘까요? 안전블록입니다. 안전블록. 이 안전블록은 프레스 금형을 부착, 해체,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 내에 있을 때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블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1번 접촉 예방장치. 이것은 기계 작동 중에 작업자 신체가 위험부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울타리가 있겠죠. 울타리나
또는 커버. 그 두 번째, 권과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는 와이어 로프가 감기면서 엉키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권과 방지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부하 방지 장치는 기계의 과도한 하중이 걸린 경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과부하 방지 장치.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4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연삭기 덮개의 자율안전 확인 표시 외의 추가 표시사항입니다. 추가 표시사항은 자, 그럼 4번입니다. 숫돌 회전 방향, 숫돌 회전 방향, 그리고 또 원주 속도가 있습니다. 숫돌 사용 원주 속도. 자, 이것이 추가 표시사항이 되겠습니다. 45번, fail safe 기능적 면에서 분리할 때 거리가 뭔가 fail이라 되어 있죠. fail. 여기 fail. full. 1번 답이네요. 45번은 뭔 소리인지 몰라도 눈치껏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fail. fail이란 말은 이거는 기계 또는 부품, 기계 또는 부품의 고장을 말합니다. 기계나 부품이 고장나더라도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된다. 안전, safe는 안전이라는 뜻이죠. 기계나 부품이 고장나더라도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fail safe. 그러면 요 기능적 면에서 분류하면, fail safe를 분류하면 전부 fail 어쩌고 이렇게 되겠죠. fail passive. 이건 뭐냐면 기계가 고장나면 그러면 이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수도, 기계 장치가 정지되는 것. fail passive. 기계가 고장났을 때 기계 장치 정지. fail passive. 그럼 fail active는요. 이거는 기계가 고장났을 때 경보를 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운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fail activ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fail operational. 자, 그건 뭐냐면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정기 점검 시까지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fail operational. 그럼 1번에 full proof는 뭘까요? full은 사람의 실수를 말해요. 조종자가 실수하더라도 이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full proof라고 합니다. 답은 1번. 4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린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 게이지 압력, 이 게이지 압력은 얼마를 초과하는 압력에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127 킬로파스칼, 127 킬로파스칼입니다. 127.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7번, 기계의 각 작동 부분 상호간을 전기적, 기구적, 유공합 장치 등으로 연결해서 기계의 각 작동 부분이 정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인터록 기구입니다. 인터록 기구. 그래서 인터록 기구는 기계의 각 작동 부분들이 정상적인 순서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를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인터록. 그 다음에 2번 과부하 방지 장치. 여기 아까 봤죠. 과부하 방지 장치는 기준치를 넘었을 때 기계나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장치고요. 3번의 트립 기구는 이것은 비정상 상황 시 회로나 기계 작동을 중단시키는 안전 차단 장치 트립 기구입니다. 그리고 오버런 기구는 기계의 작동이 지나치게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인터록. 48번 연삭기입니다. 연삭기에서 숫돌의 바깥 지름이 150mm인 경우 평행 플랜지의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느냐. 그러면 결국 평형 플랜지의 지름 크기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요 공식은 숫돌 지름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돌 지름은 여기 나와 있죠? 150mm입니다. 그러면 150mm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면 50mm 이상이죠. 답은 2번 하면 되겠네요. 49번 다음 중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서 역화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역화라는 것은 토치 내부나 호수 안으로 불꽃이 역류, 역화, 이 역자가 거스를 역자입니다. 거스른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토치 내부나 호수 안으로 불꽃이 역류한다. 불꽃이 역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산소가 과다하게 공급돼서 그래요. 산소가 과다하게 공급되거나 또는 가스 공급이 적거나 뭐 이런 겁니다.
산소가 공급이 가다하단 말은 결국 가스 공급이 적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치 성능의 부실. 토치 성능이 부실하면 그러면 역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력 조정기가 고장나도 그렇고요. 토치 팁에 이물질이 묻어도 역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어떤 장충기에서 3000kg의 질량을 가진 물체를 한쪽이 45도인 각도로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와이어 로프로 직접 들어올릴 때 안전율은 5입니다. 안전율이 고려된 가장 적절한 와이어 로프의 지름을 표에서 구하면 안전율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고 두 와이어 로프의 지름이 동일하다. 지름이 동일하니까 이 양변의 길이가 같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밑에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45도, 45도. 그리고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니까 여기가 직각 90도가 되겠습니다. 90도. 따라서 끼인 각은 90도예요. 그러면 지름은 동일하고 기준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지름을 선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요 한 줄의 와이어 로프가 지금 3000kg을 두 줄로 지금 지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와이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구하려면 일단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W 나누기 코사인 2분의 끼인각 또 세타 90도에 2분의 9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합시다. 이거는 2분의 질량은 3000kg 2분의 3000 나누기 코사인 하고 2분의 세타에서 이 세타 각이 90도죠. 90도니까 2분의 90도가 됩니다. 자,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 1500 나누기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거든요. 자, 요거 식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요것은 2121.32kg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것을 뉴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꾸려면 9.8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2121.32 곱하기 9.8을 해주세요. 그러면 뉴턴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는 2788.93 뉴턴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킬로 뉴턴으로 바꾸면 약 20.79 킬로 뉴턴이 돼요. 그러면 20.79 킬로 뉴턴은 이 와이어 로프 안전율이 5라 그랬거든요. 5. 이걸 외웁시다. 5니까 20.79에다 5를 곱해주세요. 5를 곱하면 그러면 103.95 킬로뉴턴 이렇게 나오죠. 103. 킬로뉴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절단 강도는요. 자, 여기서 가장 큰 삭값을 보세요. 110 하면 되겠죠. 110 킬로뉴턴. 그때 와이어 로프 지름은 14mm. 답은 3번입니다. 51번 지게차가 부하 상태에서 수평거리가 12m이고 수직 높이가 1.5m인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지게차의 전후 안정도. 이 지게차의 전후 안정도는 특히 주행시 지게차의 전후 안정도는 이것은 18% 이내입니다. 18% 이내라면 안정도 있다. 안정도 기준을 만족한다. 이 말이고 18%를 넘으면 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게 뭐죠? 안정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정도를 구하는 공식 이것은 수평거리분의 수직 높이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평거리 얼마죠? 수평거리가 10이죠. 12m 12. 높이는 1.5. 12분의 1.5 곱하기 100을 해서 결국 값은 12.5%. 안정도는 12.5%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게차의 전후 안정도 12.5%, 12.5%. 이거는 18% 안에 있죠. 따라서 안정도 기준을 만족한다. 답은 2번입니다. 52번 프레스 기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본질적 안정화. 본질적 안전화로서 노 핸드 인 다이 방식. 이 말은 금형이란 말은 뭐냐면 제품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속 재질의 틀입니다. 그러면 이 금형 안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든 구조예요. 노 핸드, 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손이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면 작동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손이 들어가지 않는 것,
금형에 안전울 설치, 손이 들어가지 않겠죠. 안전금형, 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용 프레스, 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2번 수인식 방호장치는 뭐냐면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갔을 때 기계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그럼 손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인식 방호장치는 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핸드 인 다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핸드 인 다이 방식.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다음 중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의 종류 분류기호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 되어 있죠. 1번 가드식. 가드식은요 C를 기호로 씁니다. C. 따라서 1번 맞고요. 근데 2번 손천내기식. 손천내기식은 D가 기호입니다. D. 광전자식. 광전자식은 A. 양수조작식은 B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가드식은 C. 손천내기식 D. 광전자식 A. 양수조작식 B. 54번 와이어로프의 꼬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보통 꼬임에는 S꼬임, G꼬임이 있다. 맞고요. 보통 꼬임은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로프의 꼬임 방향이 반대입니다. 반대. 그럼 레인 꼬임은 뭘까? 꼬임 방향이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보통 꼬임은 스트랜드 꼬임 방향과 로프의 꼬임 방향이 반대인 것이고 레인 꼬임은 이 방향이 꼬임 방향이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레인 꼬임 꼬임 방향이 같단 말은 로프의 끝이 자유롭게 회전하는 경우나 킹크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꼬임을 킹크라고 표현합니다. 이 킹크가 생기기 쉬운 곳에 부적합하죠. 레인 꼬임은 스트랜드 꼬임 방향과 로프의 꼬임 방향이 같은 거거든. 그래서 자유롭게 로프 끝이 회전하는 경우나 킹크가 생기기 쉬운 곳에는 부적합합니다. 4번 레인 꼬임은 보통 꼬임에 비해서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합니다. 55번 안전계수가 6. 체인의 전격하중이 100kg. 이때 극한강도 구하는 공식. 자, 이것은 전격하중 곱하기 안전계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격하중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한다. 전격하중은 100, 안전계수는 6. 자, 그럼 정리하면 600.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 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 성능시험. 역화방지기 성능시험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내압시험. 내압이란 말은 역화방지기가 일정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 맞죠? 근데 2번 내구성. 내구성이란 말은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 내구성 시험은 이것은 역화방지기 성능시험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역류방지시험. 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차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도 역화방지기 성능시험. 그리고 가스압력 손실시험은 이것은 장치를 통과할 때 가스압력 손실이 허용 범위 내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57번 다음 중 3번 작업 시 지켜야 될 안전수칙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작업 중 절삭 칩이 손이란다 눈입니다.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경. 눈에는 보안경이죠. 맞고. 두 번째 공작물 세팅에 필요한 공구는 세팅 끝나면 바로 제거죠. 그 다음에 상의 옷자락은 안으로 넣고 끈을 이용하여 소매자락을 묶는다. 아, 이거 문제 있어요. 왜요? 끈을 이용해서 소매자락을 묶으면 이것은요 회전체에 빨려 들어갈 수 있잖아. 회전체에 감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끈을 이용해서 소매자락을 묶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소매가 조이는 형태의 작업복을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4번 공작물은 전원 스위치를 끄고 바이트를 충분히 멀리 위치시킨 후에 고정합니다. 답 3번. 58번 사업주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설비나 그 부속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해야 할 때 작업수칙상으로 옳지 않은 건데 1번 시료의 보관 방법하고 유해물질 새지 않는 건 거리가 멀어요. 이것은 시료를 채취할 때 보관 방법이 아니고 시료 채취. 시료란 말은 시험 검사 분석에 쓰는 재료를 시험 검사 분석에 쓰는 재료 시료의 채취. 시료 채취해야 할 때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 조작할 때 새지 않도록 해야 되고 뚜껑, 플랜지 밸브 및 곡 등 접합부가 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4번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 조정을 할 때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해야 된다. 답은 1번. 59번
다음 중 롤러기 급정지 장치 종류. 롤러기 급정지 장치 종류는요, 일단 손 조작식 있고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이 있습니다. 손, 복부, 무릎, 어깨는 없습니다. 60번 프레스 작업 중 부주의로 프레스 페달을 밟는 것에 대비하여 페달을 설치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U자형 커버입니다. U자형 커버 있네요. 답 3번. 1번의 클램프 봅시다. 클램프는 공작물이나 금형을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클램프. 그 다음에 2번에 로크너트. 로크너트는 풀림 방지를 위한 너트를 로크너트라고 합니다. 이 로크가 잠근다, 이런 말이죠. 풀림 방지를 위한 너트, 로크너트. 그리고 스프링 와셔. 스프링 와셔는 나사 풀림 방지를 위한 부품을 스프링 와셔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주의로 프레스 페달을 받는 것에 대비하여 페달을 설치하는 것은 U자형 커버입니다. 답 3번입니다. 61번 다음은 인체 내에 흐르는 60Hz 전류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단 통전 경로는 전기가 통하는 경로는 손에서 발 성인 남자가 기준입니다. 1번 20에서 30mA는 고통을 느끼고 강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 호흡이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2번 50에서 100mA. 자, 이것을 심실세동 전류라고 합니다. 우리 심실세동 전류, 심실세동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심장의 불규칙한 수축을 심실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실세동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순간으로 확실하게 사망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심장마비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순간으로 확실하게 사망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3번 1에서 8mA는 쇼크를 느끼지만 인체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15에서 20mA는 쇼크를 느낍니다. 감전 부위 가까운 쪽에 근육이 마비됩니다. 틀린 것은 2번. 62번 300A의 전류가 흐르는 저압 가공 전선로의 한선에서 허용 가능한 누설 전류입니다. 이 누설 전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뭐냐면 이것은 최대 공급 전류 곱하기 만분의 5입니다. 만분의 5. 만분의 5가 뭐죠? 만분의 5가 0.05%입니다. 만분의 5.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전류의 0.05% 이하, 이것이 한선에서 허용 가능한 누설 전류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 공급 전류, 이것이 300A 곱하기 만분의 5를 해주세요. 자, 만분의 5 해도 되고 0.05% 이렇게 됩니다. 만분의 5 하면 요는 만분의 1500이죠. 1500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분의 1500A는 0.15A죠. 자, 우리가 1A를 1000mA라고 합니다. 그러면 0.15A는 어떻게 다시 mA로 계산됩니까? 이것은 150mA가 되겠네요. 보입니까? 자, 다시 300A 전류가 흐르는 저압 가공 전선로의 한선에서 허용 가능한 누설 전류는 몇인가 되어 있는데, 이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에다가 만분의 5 0.05%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허용 가능한 누설 전류입니다. 그러면 300A에다가 만분의 5를 곱하면 만분의 1500, 이것은 0.15A. 0.15A는 150mA. 답은 4번입니다. 63번 감전 쇼크에 의해 호흡 정지, 일반적으로 약 몇 분 이내 응급처치를 개시하면 95% 정도 소생. 그러면 95% 정도 소생하려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돼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빠른 시간 찾아보세요. 1분 이내죠. 1분 이내가 인공호흡 소생률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답은 1번. 64번 저압 전로의 전련 성능 시험에서 전로의 사용 전압이 380V입니다. 사용전압 380V,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전련 저항은 최소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1메가옴이 전련 저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5번 피레기가 갖춰야 할 이상적인 성능 중 잘못된 것입니다. 피레기
피렉이라는 것은 낙뢰 등 이상전압이 전력설비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호장치가 피렉입니다. 이 피렉기는 일단 성능이 제한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반복 동작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충격방전 개시전압이 높아야가 아니고 낮아야 합니다. 충격방전 개시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격방전 개시전압이란 낙뢰가 들어왔을 때 피뢰기가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인데 이 전압이 낮아야 피뢰기가 빠르게 반응합니다. 빠르게 반응해서 이상전압이 설비에 침투하지 않게 돼요. 따라서 충격방전 개시전압은 낮아야 된다. 그리고 4번 내전류의 방전 능력이 크고 그 다음에 속류, 이 속류란 말은 지속전류 이런 뜻이거든요. 지속전류의 차단이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3번. 66번 흡수성이 강한 물질은 가습에 의한 부도체의 정전기 대전 방지 효과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작용을 하는가를 하는 기를 갖는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OH가 뭡니까? 이것을 하이드록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이드록식이, OH. 이 OH는 이것은요 수소와 결합해서 정전기 방지 기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따라서 OH는 맞고요. 그 다음에 C6H6 이게 뭐죠? 벤젠입니다. 벤젠. 자, 벤젠은 정전기 방지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용을 하는 기를 갖는 물질이 아닌 것, 벤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H2, 이건 아민기인데 이것도 수소와 결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전기 방지 성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COOH, 이것을 카르복실기라고 하는데요. 이 카르복실기도 정전기 방지 성능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67번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러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는 습한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죠. 습. 자, 그리고 여기도 물기, 여기도 습. 습한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는 누전 차단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2번 기계기구가 유도 전동기의 2차 측 전로에 접속된 저항기인 경우 이때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전동기용 퓨즈 사용 목적 알맞은 것입니다. 전동기용 퓨즈 이거 왜 사용할까요? 이것은요 과전류 보호장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과전류를 차단해서 전동기나 회로 구성 요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퓨즈는 과전류를 차단합니다. 회로에 흐르는 과전류 차단. 답은 4번이고요. 1번에 과전압 차단. 과전압 차단은 서지 보호기나 전압 조정 장치로 보호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설 전류 차단, 이건 누전 차단기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지락 과전류 차단은 지락 차단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69번 전기 누전의 화재 요인입니다. 요는 발루접입니다. 발루접. 그리고 여기서 접촉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접촉점이라는 것은 전기 회로에서 전기가 통하도록 연결된 부분인데 이것은 누전 화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발화점, 누전점, 접지점. 답은 1번. 70번 대지를 접지로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대지를 접지로 이용하는 것은 이것은요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경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작지요. 1번입니다. 대지는 넓어서 무수한 전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작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1번 방폭지역 영종장소. 방폭지역 영종장소는 폭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구역입니다. 폭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구역. 틀린 것입니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보시고 폭발 위험성이 가장 높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발 위험성이 아주 높은 데입니다. 그러면 1번 인화성 또는 가연성 가스가 장기간 체류. 가스가 체류한다? 그러면 장기간 체류하면 폭발 위험성이 높지요.
2번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내부, 이것도 마찬가지 폭발 위험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3번 인화성, 가연성 액체가 존재하는 피트 내부, 마찬가지예요. 폭발 위험성이 높지요. 그런데 4번 인화성 또는 가연성 전기 순환 통로를 설치한 내부는 폭발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1종 장소 아니면 2종 장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72번 정전기가 대전된 물체를 재전시키려고 한다. 다음 중 대전된 물체의 전련장이 증가되어 재전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 재전 효과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1번 접지. 자, 접지를 하면 그러면 재전 효과는 증가합니다. 재전 효과가 증가하겠죠. 증가합니다. 그런데 건조를 하게 되면 습기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재전 효과는 감소합니다. 재전 효과 감소. 3번에 도전성 재료 첨가. 도전성 재료 첨가하면 재전 효과는 증가합니다. 주위를 가습, 습기가 많아지죠. 이것도 재전 효과가 증가합니다. 답은 2번. 73번 피레기 설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단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및 피보기기가 보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아니다. 피레기 설치 장소 아닌 것입니다. 1번 고압, 특고압. 고압 또는 특고압. 자, 이거 피레기 설치해야 되겠죠.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 인입구. 그 다음에 2번 지중 전선로와 가공 전선로가 접속하는 곳. 자, 여기도 피레기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가공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저압측. 저압측은 설치 장소가 아니고요. 고압 또는 특고압 측입니다. 저압측은 피레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레기는 낙뢰가 직접 침입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고압 또는 특고압 계통 경로에 설치되는 겁니다. 4번 발전기 또는 변전소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요 피레기가 설치됩니다. 답은 3번. 74번 통신상의 유도장애 방지시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입니다. 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 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는 고전압 교류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교전압 교류전류가 흐르게 되면 인근의 가공 약전류 전선로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장애가 생깁니다. 이것을 유도작용이라고 합니다. 유도작용. 자, 그래서 이미 가설되어 있는 가공 약전류 전선로에 대해서 유도작용이 생기고 이 유도작용에서 통신상에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통신상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5번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물체의 표면 상태. 물체의 표면 상태가 이 대전량에 영향을 주죠.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2번 외부 공기의 풍속. 외부 공기의 풍속은요,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죠. 3번 접촉 면적 및 압력,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4번 방리 속도. 방리란 말은 떼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떼어내는 속도도 자, 이것도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75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방리 속도가 빨리 떼내면 정전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76번 이동 중에나 휴대 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의 조치사항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 장비 등이 도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맞죠? 2번 근로자가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전기 기계 기구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아니, 장갑 착용하면 꽂거나 제거해도 되죠. 그러면 장갑을 착용한이 아니고 젖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맞고요. 4번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답은 2번. 77번 감전에 의하여 넘어진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데?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의식, 맥박, 호흡, 이거 중요하죠. 근데 4번에 유입점과 유출점 상태. 자, 이거는 부차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답은 4번. 78번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 몸은 충전전로에서 몇 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가. 단 대지전압이 50kV 이하에서는 300cm 이내입니다. 300입니다.
50kV일 때는 300cm 이내. 79번. 자, 이제 계산 문제 나왔네요. 아세톤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자의 정전기 방전으로 인한 화재 폭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체 대전전이, 자, 이것을 V라고 합시다. V. 얼마로 유지되어 됩니까? 해서 인체의 정전 용량 요걸 C라고 하고 100, 요걸 피코페럿이라고 합니다. 피코페럿 할 때 요 피코 있죠. 피코. 요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톤의 최소 착화 에너지 요걸 E라고 합니다. E는 1.15 밀리줄입니다. 1.15 밀리줄. 자, 그러면 우리 최소 착화 에너지 E를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E는 2분의 1 CV 제곱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죠? V를 구해야 돼요. V. 그러면 자, 이거 V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V 제곱은 어떻게 되죠? 하면 2분의 1C를 양쪽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C분의 2E가 되겠죠. 아, 좀 어려워지죠. 요 계산이 좀 되줘야 됩니다. E는 2분의 1 CV제곱, V제곱은 C분의 2E. 그러면 V는 어떻게 되죠? V는 제곱을 풀어야 되잖아. 이 제곱을 푼단 말은 루트를 씌운단 말입니다. 루트 C분의 2E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하면 돼요. 자, 계산해 볼까요? 자, 루트하고, 자, C는 얼마죠? 100 피코페럿인데, 100 피코페럿은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2는 1.15 밀리줄인데, 요 밀리가 뭐냐면,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그러면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외웁시다. 이거 뭐냐면 4.8kV입니다. 4.8kV. 자, 요 문제에서는 자, 여기서 인체 대전전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아세톤 나오고 인체 대전전이 나오면 4.8kV, 4.8kV라고 하든지 또는 4.8 곱하기 10의 3승 볼트라고 하든지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4.8kV 이래 되죠. 또는 4.8 곱하기 10의 3승 볼트 이래 됩니다. 자, 그냥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돼요. 요거 정리하면,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100하고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1.15 하면 2.3 나오죠.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또 요식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루트 2.3 곱하기 10의 7승이 돼요. 그러니까 요걸 정리해야 됩니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자, 우리 79번은 외우는 철식으로 하자. 아세톤 인체 대전전이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가 하면 아세톤 인체 대전전이는 4.8kV 또는 4.8 곱하기 10의 3승 볼트, 4.8kV 또는 4.8 곱하기 10의 3승 볼트, 4.8kV, 4.8. 아세톤 인체 대전전이 4.8입니다. 80번 반복 구조에 관계 있는 위험 특성 아닌 것이에요. 1번 발화 온도 관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증기밀도는 공기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위험 특성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염 일주 한계라는 것은 폭발된 화염이 소멸하는 한계 또는 최대 안전 틈새. 자, 이거를 최대 안전 틈새 이렇게 좀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반복 구조에 관계 있는 위험 특성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염 일조한계는 가연성 혼합물이 틈 사이를 통해서 화염이 전파될 수 있는 최대 틈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그 4번에 최소 점화 전류도 전기 불꽃으로 점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류 크기거든요. 자, 이것도 반복 구조에 관계 있는 위험 특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81번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밸브의 개폐 서서히 할 것 맞습니다. 밸브 개폐는 서서히 해야 됩니다. 2번 용기의 온도를 섭씨 60도 이거 너무 높지 않나요? 섭씨 40도 이하입니다. 60도가 아니고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번 운반할 때는 캡을 씌울 것 맞고 4번 용기의 부식 마모 또는 변형 상태를 점검한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1번, 4번, 4번은 다 옳은 내용이 됩니다. 82번 폭발 한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폭발 한계에서 화염의 온도는 최저치입니다. 2번 폭발 한계에 있어서 연산소는 연소하는 데 과잉으로 존재합니다. 산소가 많이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폭발 한계에서는 연료가 매우 희박합니다. 연료가 희박하고 산소는 충분히 많으니 산소가 과잉으로 존재합니다. 3번 화염이 하향 전파인 경우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폭발 한계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집니다. 폭발 한계 낮아지고 상한계는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 4번 폭발 한계는 혼합가스의 단위 최적당의 발열량이 일정한 한계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가연성 가스의 농도입니다. 답 3번. 83번 다음 중 분진 폭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폭발 한계 내에서 분진의 휘발 성분이 많을수록 폭발하기 쉽다. 그렇습니다. 2번 분진이 발화 폭발하기 위한 조건 먼저 가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미분 상태. 미분이란 말은 입자가 작다 이런 말입니다. 입자가 작은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의 교반과 유동, 공기와 혼합되고 있단 말이죠. 공기 중에서 교반과 유동, 그리고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2번 맞고 3번 가스 폭발과 비교했을 때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 이것은 큰 게 아니고 작습니다. 그리고 연소 시간 상대적으로 깁니다. 길고 그리고 발생 에너지는 클까요 작을까요? 발생 에너지는 크죠. 그래서 가스 폭발과 비교했을 때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이 작습니다. 연소 시간은 깁니다. 그리고 가스 폭발보다 발생 에너지는 큽니다. 틀린 것은 3번. 4번 폭발 한계는 입자의 크기, 입도, 분포, 산소 농도, 함유 수분, 가연성 가스의 혼입 등에 의해 같은 물질의 분진에서도 서로 다양하게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답 3번. 84번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노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 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간은 가스를 기기에 공급하기 위한 간을 취간이라고 합니다. 취간으로부터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밸브를 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밸브를 여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밸브를 서서히 조작해야 됩니다.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를 시켜야 되겠죠. 서서히 조작입니다. 2번 가스 등의 호수와 치간은 손상 마모 등에 의해 가스 등이 노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되고 3번 가스 등의 호수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수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4번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 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궈야 됩니다. 따라서 답 1번. 85번 물과의 반응으로 유독한 포스핀 가스. 포스핀이 pH3입니다. 자, pH3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럼 뭘 찾을까요? P를 찾으면 되겠네요. P 여기 있네요. CA3P2 이게 뭐냐면 인화칼슘입니다. 인화칼슘. 일단 포스핀 가스는 pH3다. pH3 P가 있다. P. 여기 P가 있죠? CA3P2 인화칼슘. 답은 3번입니다. 1번 HCl 이건 염산입니다. 염산.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NaCl 이거는 염화나트륨. 그리고 AlOH3 이거는 수산화알루미늄입니다. 따라서 물과 반응으로 유독한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은 인화칼슘. 답은 3번입니다. 3번. 86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급성 독성 물질은 주에 대한 4시간 흡입 실험동물의 50% 사망시킬 수 있는 농도 LC50 몇 ppm 이하인 물질. 몇 ppm이죠? 이것은 2500 ppm 이하입니다. 2500 ppm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87번 요류 저장 탱크에서 화염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문제에서 답이네요. 화염 차단 방지란 말이에요. 방지. 화염 방지 기기, 안전장치 기기, 화염 방지기. 화염 차단을 목적으로 외부의 전기를 방출하기도 하고 탱크 내 외기를 흡입하기도 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화염 방지기. 화염 방지기. 어디 있나요? 화염, 불꽃, 플레임.
어레스터, 화염 방지기 4번이 답입니다. 1번에 벤트스택, 벤트스택은 전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세이프티 밸브, 이거는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압력 방출 장치. 3번에 게이트 밸브, 게이트 밸브는 유량 조절용 밸브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88번 숯 코크스 목탄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 숯 코크스 목탄은 이것은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 이 고체 연료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는 표면 연소입니다. 표면 연소. 그래서 표면 연소라는 것은 휘발성 가스가 적고, 그리고 연소할 때 연료의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연소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일반의 혼합 연소. 혼합 연소는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미리 혼합되어 연소하는 건데, 이게 가스버너입니다. 가스버너 떠올린대요. 가스버너. 2번에 증발연소. 증발연소는 액체 연료가 기화하여 연소하는 것인데 휘발유를 떠올리면 됩니다. 증발연소는 휘발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9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위험물질 종류, 위험물질의 종류입니다.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는 칼륨,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칼륨, 나트륨, 리튬 등의 알칼리 금속류는 물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키죠. 수소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는 칼륨, 나트륨. 답은 3번. 90번 프로판가스 연소 한계가 2.2 발륨 퍼센트 또는 볼륨 퍼센트. 연소를 위한 최소 산소 농도 MOC 몇 볼륨 발륨 퍼센트인가. 최소 산소 농도는 또는 구하는 공식이 연소 하한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 여기서 연료는 프로판입니다.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아야 할 것은 1몰의 프로판하고 그리고 몇 몰의 산소가 반응하는지 봐야 되겠죠. 1몰의 프로판과 몇 몰의 산소가 반응할까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몰의 프로판은 5몰의 산소와 반응해요. 그러면 자, 이거 식을 써볼까요? 연소 한계 2.2 발륨 퍼센트 2.2 곱하기 연료의 몰수 프로판 몰수를 1몰이라고 했을 때 산소는요 5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응하거든. 그러니까 2.2 곱하기 5예요. 2.2 곱하기 5 하면 11.0. 답은 4번입니다. 91번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안전거리. 이것은 설비 바깥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죠? 10m 이상입니다. 답은 2번. 92번 산업안전보건법상 대상 설비에 설치된 안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구분된 검사주기마다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시트,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검사주기는 이것은 2년마다 1회 이상. 답은 2번입니다.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 디스크 또는 시트 검사주기는 2년마다 1회 이상. 답은 2번. 93번 다음 중 송풍기의 상사법칙. 상사란 말은요 한자로 쓰면 이겁니다. 서로 상자에 같을사, 서로 유사하다, 서로 비슷하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이게 영어로 하면 물론 영어 안 좋아하죠. 저도 안 좋아합니다. 어피너티입니다. 어피너티. 이게 친화성이란 뜻이에요. 송풍기의 상사법칙. 그럼 송풍기는 풍압이나 풍량이나 동력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법칙, 이런 말입니다. 송풍기가 풍압, 풍량, 동력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먼저 첫 번째 풍압. 풍압은 회전수의 반비례가 아니고 회전수 제곱에 비례합니다. 풍압은 회전수 제곱에 비례. 2번 풍량. 풍량은 회전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회전수에 비례합니다. 풍량은 회전수가 2배면 풍량도 2배예요. 3번 소요 동력. 동력은 회전수 세제곱에 비례한다. 3번 답입니다. 그리고 4번 풍압과 동력과 절대온도는 비례관계입니다. 답 3번. 94번 4% NaOH. NaOH는 수산화나트륨.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이면 대표적으로 비누 성분을 떠올리면 돼요. 4% NaOH 수용액 그리고 10% NaOH 수용액을 반응기에 혼합하여 6% 100kg, 6% 100kg의 NaOH, H 빠졌네요. NaOH 수용액을 만들려면 각각 몇 킬로그램의 NaOH 수용액이 필요한가 해서 4% NaOH, 이게 얼만큼 있는지 모르죠. 따라서 요거를 편의상 수용액의 양을 이걸 Q1이라 합시다. 4% NaOH 수용액 요 양을 Q1. 그러면 10% NaOH 수용액 이걸 Q2. 그러면 Q1과 Q2를 섞었을 때 100kg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식 하나 만들어지죠. Q1 플러스 Q2는 일단 100kg 요거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섞었다고 했잖아요. 섞었어요. 섞어서 몇 퍼센트 나와야 되죠? 6%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시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써봅시다. 6%라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4% 곱하기 4%의 Q1에다가 그 다음에 10% 곱하기 Q2 이렇게 한 것이 6% 값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양변을 100으로 곱해볼까요? 100으로 곱하고 단위를 떼봅시다.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600은 4 곱하기 Q1 플러스 10 곱하기 Q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연립 1차 방정식, 자 우리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공부했던 거죠. 자 Q1 Q2 돼야하면 100입니다. 그 다음에 4Q1 플러스 10Q2가 600입니다. 이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쩔까요? 자 봅시다. 요거 만약에 이거 계산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계산 뭐 잘한다는 자신 없지만,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Q1 Q2 더해서 100이죠. 그럼 보십시다. 수용액을 50 56.2 43.8 66.67 33.33 80 20 전부 다 더하면 100이죠. 요 두 개 더하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됐고,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Q1 자리에 50을 넣든 56.1을 넣든 66.67을 넣든 80을 넣어보고, 그리고 Q2 자리에 요 값을 넣어보세요. 넣어서 600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물론 이걸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연립 1차 방정식 잘 내시는 분은 그냥 계산해 주면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는 Q1, Q2 중에서 미지수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양쪽에다가 4를 곱하든지 또는 10을 곱해서 이 두 개씩을 빼주면 돼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요 값들 있죠. 요 값들 이게 Q1이라고, 이게 Q1, 여기가 Q2거든. 그러니까 Q1 값하고 Q2 값을 넣었을 때 요 넣어가지고 4를 곱하고 10을 곱했을 때 600이 나와주는 거를 고르면 돼요. 그럼 답은 3번입니다. 95번 소화약제 IG100 부정성분. IG100은요 이것은 100% 질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100% 질소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건 질식 소화 방식으로 화제를 진압합니다. 96번 유체 역류 방지. 역류 방지는요 이것은 체크 밸브입니다. 역류 방지 체크 밸브.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 게이트 밸브는 개폐용 밸브. 게이트가 대문이란 뜻이잖아. 문이죠, 문. 개폐용 밸브. 대기 밸브. 대기 밸브는 진공 발생 시에 공기를 유입시켜서 진공을 파괴하는 것. 대기 밸브. 그 다음에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에 사용하는 밸브입니다. 따라서 역류 방지 체크, 역류 방지 체크 이렇게 기억합니다. 97번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화재 예방에 필요한 준수사항 아닌 거예요. 1번 작업 준비, 작업 절차 수립 맞죠? 그리고 2번 화학이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그렇습니다. 3번 인화성 액체의 전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조일자고 아무 관계 없죠. 4번이 답입니다. 98번 폭발에 관한 용어 중에서 블레브, 자 BLEV, 자 B가 뭐였죠? B가 보일링, 끓어오른다 이 말이에요. 끓어오른다 이거를요 한자로 쓰면 뭐죠? 비등. 바로 답 나왔네. 비등. B는 보일링, 비등. 요게 잘 안되면 E하고 V를 보세요. E가 뭐냐면 E는 expanding. expanding이란 말은 팽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V는 뭘까요? V는 베이퍼, 전기, 팽창전기. EV는 팽창전기인데, 자 이거 좀 어렵죠. 그러지 말고 B가 뭐라고요? 보일링을 한자로 하면 비등, 끓어오른다 이 말이거든. 답은 4번입니다. 비등액 팽창전기 폭발, BLEV, 블립.
근데 이 3번에 개방계 증기운, 이 운은 뭐냐면 이거는 구름이란 뜻입니다. 개방계 증기운 폭발, 요거는 UVC이라고 합니다. C가 뭘까요? 클라우드, 구름 문자입니다. 클라우드 C. 자, 3번보다는 4번을 기억합시다. believe에서, 자, believe 또는 believe. 자, believe에서 B는 boiling, 비등. 99번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맞고,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의견 맞습니다. 그리고 3번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변경할 사유, 이때는요 14일 이내 승인을 득한다 이게 아니고 지체 없이 보완해야 됩니다. 3번 틀렸죠?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안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100번 자연발화 방지법 적절하지 않은 것. 자연발화라는 것은 가연물이 산소와 접촉해요. 가연물이 산소와 접촉하면 내부 발열, 그리고 축적, 그리고 발화점 도달, 이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서는 통풍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은 아니죠. 낮은. 그리고 온도 상승 피할 것 맞고,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웬 자연발화는 산소와 접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죠. 불활성 물질 중에 저장할 것. 그렇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01번 간관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간관 비계를 사용합니다.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으로는 1.5m 이하입니다. 띠장은 1.85, 장선은 1.5m 이하.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및 부분의 비계 기둥은 두 개의 간간으로 묶어 세울 것.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600kg, 이게 틀렸죠. 이게 아니고 400kg입니다.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02번 강관 비계, 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수직 방향 6m, 수평 방향은 8m 이내마다 벽 이음을 할 것 맞고요. 수직은 6m, 수평은 8m.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2.4m 이하, 이게 틀렸습니다. 2.4m가 아니고 1.8m입니다. 1.8m 이하로 할 것. 3번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 높이가 10m 초과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 4번 주틀 간의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03번 집안 등의 굴착 작업 시 연암의 굴착면 기울기입니다. 자, 이게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연암과 붕화암은 굴착면의 기울기가 1대 1.0입니다. 연암, 붕암, 굴착면의 기울기는 1대 1.0. 그리고 만약에 모래가 나오잖아요. 모래가 나오면 이것은 1대 1.8입니다. 모래는 1대 1.8. 그리고 만약에 경암이 시험에 나오면 이것은 1대 0.5. 그리고 그 밖의 흙은 1대 1.2입니다. 자, 한번 외워봅시다. 연암, 붕암의 굴착면 기울기는 1대 1.0. 답은 4번. 모래는 1대 1.8. 죄송합니다. 경암은 1대 0.5, 그 밖의 흙은 1대 1.2가 되겠습니다. 104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아닌 것입니다. 1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 자, 점검 여기까지 말이 되죠. 그리고 이상 발견하면 즉시 폐기가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보수해야죠. 보수. 폐기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되지 않겠습니까? 폐기보다는 보수입니다. 2번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수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나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맞고요. 3번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4번 작업 중에 집안의 치마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틀린 게 아무것도 없죠. 필요한 조치, 적절한 조치, 적절한 조치. 이게 틀릴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필요한 조치, 적절한 조치, 적절한 조치. 근데 적시 폐기. 이게 틀린 말입니다. 적시 보수입니다. 105번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의 전도는 넘어지는 거, 전락은 떨어지는 거, 넘어지고 떨어지고. 자,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변속 기능의 유지. 변속 기능 유지는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 성능 및 효율성하고 관련되죠. 이것은 근로자 위험 방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2번 갓길의 붕괴 방지. 자, 갓길의 붕괴 방지는 만약에 갓길이 붕괴돼 버리면, 붕괴 위험이 있으면 그러면 근로자 위험이 생길 수 있잖아요. 3번 도로의 폭 유지. 만약에 도로 폭이 좁아지면 그러면 근로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집안의 부동 침하를 방지한다. 자, 이것도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입니다. 답은 1번. 106번 겨울철 공사 중인 건축물 벽제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터져서 콘크리트가 쏟아지는 사고. 그러면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뭘로 추정될까요? 자, 이것은 거푸집의 과도한 층압 발생. 거푸집의 과도한 층압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층압이 왜 발생할까요? 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르면 그러면 층압이 커지겠죠. 그 층압이 커져요. 과도한 층압이 발생합니다. 1번 바로 답이네요. 2번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짐이 제대로 안 돼서 다짐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철근 사용량이 많아요. 철근 사용량이 많으면 오히려 작업성이 떨어지겠죠. 작업성이 떨어지지만 거푸집 파손의 원인은 아닙니다. 4번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작다. 슬럼프가 작으면 오히려 층압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07번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철골 구조물의 기준입니다. 1번 높이 20m 이상. 높이 20m 이상 구조물. 자, 외압에 대한 내력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자, 폭보다도 높이가 더 훨씬 높은 거죠. 자, 이것도 외압에 대한 내력이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음부가 공장 제작되어 있는데 이 공장 제작인 구조물이 아니고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이것이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4번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per 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자, 이것도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답은 3번. 108번 강관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받침 철물 사용해야 됩니다. 2번 지상 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서만 준수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 많이 틀렸어요. 3번 교차 가세로 봉합합니다. 4번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하여는 벽 이음 및 버팀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109번 다음 중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아닌 겁니다. 1번 지상 높이 50m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공사가 있는데 이 50m는요 31m 이상일 때 31m 이상일 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50m라면 당연히 되는 거죠. 연면적 3,000제곱미터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 설비공사. 자, 이거는 3,000제곱미터가 아니고 이거는요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출 대상 공사가 아닙니다. 3번 최대 지간거리. 지간거리란 말은 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데 최대 지간거리가 60m 돼 있는데 50m 이상이면, 자 50m 이상이면 이 교량 건설공사는 자 이거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그리고 터널 건설공사 이것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답은 2번. 110번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최대 몇, 자 이거 최대 몇 도입니다. 몇 도, 최대 몇 도 이하로 해야 됩니까? 90도 이하입니다. 최대 몇 도 이하? 90도 이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철골 건립기계 선정 시 사전 검도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건립기계의 소음 영향. 그렇습니다. 이 소음이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2번 건립기계로 인한 일조권 침해. 일조권 침해는 건립기계 선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3번 건물 형태. 이 건물 형태, 높이, 폭, 구조 형식에 따라서 필요한 건립기계가 다릅니다. 4번의 작업 반경. 자, 작업 반경이 충분한지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작업 반경도 확인해봐야 된다. 답은 2번입니다. 112번 연약 점토 지반 계량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공법입니다. 연약 점토 지반에 대해서는 점성이 높고 배수성은 나쁘죠. 따라서 배수를 촉진하는 계량 공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뭘 해야 될까요? 배수관을 만들어야 되죠. 배수관 보이나요? 드레인 이게 배수관입니다. 또는 말뚝을 박아야 돼요. 말뚝, 파일 보입니까? 파일, 드레인이나 파일, 샌드 드레인, 케미컬 파일, 페이퍼 드레인. 자, 이것들이 연약 점토지방 계량에 있어서 적합한 공법이고, 근데 4번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은 자, 이것은 진동을 주어서 느슨한 모래창을 다지는 건데, 근데 이것이요 점성토에는 효과가 없지요. 연약한 점토 지반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13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공사 종류별 계상 기준. 계상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계산해서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공사 종류별 계상 기준인데 토목공사고 대상액이 5억 미만. 5억 미만일 때는 그때는요 3.15%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14번 건설재 대책의 사면보호공법 중 식물을 생육시켜 이렇게 깜빡거리죠. 식물을 생육시켜 그 뿌리로 사면의 표층토를 고정, 빗물에 의한 침식, 동상 이완 등을 방지, 녹화에 의한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것. 이것이 식생. 자, 식물을 심는다 이 말이죠. 식물을 심어서 이를 생육시킵니다. 식생공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2번 쉴드공, 3번 뿜어붙이기공, 그리고 4번의 블록공. 이건 모두 구조적 보강을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거 2, 3, 4는 모두 구조적 보강입니다. 자, 오늘 이상하게 깜빡깜빡하네요. 답은 1번이고요. 115번 달비계의 사용이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이연배가 있는 것. 이연배가 있으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이어로프의 한 고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7% 이상이 아니고 10% 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답 2번. 3번,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초과 맞고요. 4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이거 사용하면 안 되죠. 답 2번. 116번, 지면보다 낮은 땅을 파는데 적합하고 수중굴착도 가능한 것. 이게 뭐죠? 이게 백호우입니다. 백호우. BACKHOE. 백호우. 답은 1번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파워쇼벨은 자 이것은 기중기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에 땅을 파는 것을 파워쇼벨. 백호우는 지면보다 낮은 땅은 백호우가 되겠습니다. 117번 옥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야하는 풍속 기준입니다. 자, 이것은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됩니다. 답은 3번. 118번 공사용 가설 도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맞고요. 2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 허용 경사도는 20% 아니죠. 10%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최고 허용 경사도는 10%입니다. 3번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을 경우에는 방책 설치 맞고요. 4번 도로는 배수를 위해서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19번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존수장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에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번 화약이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3번 전기 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15m 이상, 이게 틀렸죠. 30m 이상입니다. 30m 이상 떨어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 측정 및 도통 시험을 할 것. 4번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협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답은 3번. 120번 마지막 문제. 안전대의 종류, 사용 구분에 따라 벨트식과 안전거래식. 벨트식과 안전거래식으로 구분되는데 벨트식은요 허리에 착용합니다. 허리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작업 위치 유지용으로 사용해요. 그에 비해서 안전거래식은 이거는 전체 몸 전신에 감싸도록 착용합니다. 추락방지용입니다. 그러면 안전거래식은 추락방지 대 안전블록. 답은 1번입니다. 안전거래식에만 적용하는 것은 추락방지대와 안전블록. 자, 두 가지가 되겠죠? 답 1번입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2024년 2회 문제를 함께 보셨습니다.